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오전 8시 서부 시간으로 오전 8시 이전이시라면 열심히 영상 다 보시고 난 후에 8시 서부 시간으로 8시가 되면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채널 하나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이라는 채널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LA의 그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AM 1650 라디오 서울이라는 방송국에서 제가 하루 2시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한 10여 년 전에도 사실은 이곳에서 역시 하루 2시간 아침마다 생방송 뉴스를 한 10년 넘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이제 다시 AM 라디오 방송으로 좀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는데 이 검색창에서요, 라디오 서울 1650, 이 1650이라는 것은 그 LA 지역의 AM 주파수입니다. AM 1650이 라디오 서울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색란에 라디오 서울 1650이라고 치시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나오면 뭐 라디오 서울 실시간 뭐 이렇게 치시든가 그래도 안 나오면 뭐 라디오 서울 뭐 라이브 뭐 이렇게 치시면 그럼 나올 겁니다. 처음 검색을 라디오 서울 검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좀 바로 위에는 안 뜰 텐데 좀 잘 내려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들어오셔서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이렇게 댓글로 좀 화이팅 응원 글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훨씬 제가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함께 해주실지 기대도 되고요. 또 살짝 우려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1650에서 잠시 후 LA 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 오전 8시 잠시 후에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빅터 차 한인 2세죠. 빅터 차 미국의 그 전략국제연구소 한국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이 빅터 차 교수가 최근 미국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와 군 내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로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는 또 트럼프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사이에 북한은 더욱 강력해지고 또 도발적으로 바뀌었다라면서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쪽에 군사력의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지금 이런 정책 전환은 북한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오판을 끌어낼 수도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실제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또 리처드 닉슨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다라면서 이 트럼프 지금 현 행정부에서도 실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요,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하는 문제를 뭐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보도한 바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첫 100일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 또 가상화폐 탈취 등 북한의 도발에 전례 없이 집중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훨씬 더 도발적인 그런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북한이 최근에 많이 과거보다 좀 더 도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그걸 좀 억제하는 데 있어서 좀 둔감해질 수 있다. 그런 둔감해진 그 미국이나 뭐 미국이죠. 이제 한국도 물론 뭐 포함됩니다만 일단 그런 것에 좀 둔감해진 미국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악의 독재국이라고 불리우는 북한이 더 강력해지고 더 도발적으로 변했다라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해서 워싱턴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또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뉴스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이 뉴스를 사실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주한미군 그 4,500명을 감축하면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주한미군 4,500명이 감축된다면 이는 한반도 안맹,
뭐 또 영내 군사 균형, 또 뭐 한미 동맹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그 억제력 약화의 우려가 큽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죠. 이 한국 내에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적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라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방어에 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북한의 오판을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게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작전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건 뭐 주한미군의 작전 능력, 또 한국군의 작전 능력, 더 포괄적으로 보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 능력, 뭐 이런 것의 어떤 변화 같은 겁니다. 병력 감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그 어떤 즉각적인 대응 능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에 몇 차례씩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병력 그대로 하는 것과 예를 들어 4,500명, 5,000명이 빠져나간 후에 하는 작전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몇 차례씩 했던 그런 한미 연합 훈련에 전체적인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훈련해온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 감축된 4, 5천 명이 빠져나간 그 감축된 상태로 다시 훈련 계획을 짜고 또 다시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걱정되는 부분 두 번째입니다. 한미 동맹 및 지역 내 외교적인 파장도 우려됩니다. 자, 한미 동맹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이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신뢰 훼손 및 동맹 관계 긴장, 그리고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외교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요, 중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병력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 주일미군 병력을 다른 지역, 이렇게 여하튼 이 영내에 있는 그 주한미군의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예를 들어서 대만 주변이나 또는 필리핀, 괌 등지로 이렇게 옮겨서 재배치한다면 이는 북한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에 미국이 더 치중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북한도 오판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오판이라기보다는 중국은 아주 필요 이상으로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발하면서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이 중국과의 균형 외교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주변국의 반응도 같이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북한 등 그 주한미군 감축을 자국의 안보와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해석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빼나갔어? 그러면 우리 주일미군도 빼나갈 수 충분히 있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 변경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주한미군이 줄었어? 그러면 주일미군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자칫 무주공산 우리가 좀 더 유리해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일본, 한국 다 그렇게 민감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은요, 이 서둘러서 군사 전략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심지어 이 경제적인 면까지도 상당한 파장이 일게 될 전망입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 세 번째입니다. 한국 내 정치, 사회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안보 불안감의 확산입니다. 한국 내에서의 안보 불안감 확산입니다. 주한미군이 1,000명이든 4,500명이든 5,000명이든 여하튼 실제적으로 감축이 시행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그 안보 불안 심리는 당연히 커질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논쟁이 거칠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시점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이 병력을 감축하면서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한미군을 정말로 4,500명, 5,000명 빼낸 후라고 전제를 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봤지? 어?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주한미국 빼낸다. 빼내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더 빼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둬야 한다. 너희들 방심하면 안 된다. 자, 어때? 주한미군 이렇게 몇천 명 빼나가니까 너희들 국민들, 한국 국민들 당장 불안해하지? 그러니까 돈 더 내란 말이야. 라고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연기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툰 제 연기는 뭐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자, 주한미군 감축 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군사전략 및 장비의 재배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만 4,500명 빼나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빼나가겠어요? 그에 상응하는 무기도 같이 나갑니다. 자, 병력 감축과 함께 고성능 무기 체계, 예를 들어서 뭐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35 전투기를 비롯해서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저쪽, 뭐 아니면 반대로 한국에 없던 그런 무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무기가 재배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던 무기도 그 4,500명과 함께 빠져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혹시 생길 군사력 공감, 군사력의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없던 무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하튼 고성능 무기의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최첨단, 한국에 지금에는 없는 그런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으면 또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걱정인데. 그래서 뭐 3개월씩 아니면 6개월씩 이렇게 순환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6개월 갖다 놨다가 한국에 6개월 갖다 놨다가 또 뭐 다시 뭐 필리핀이나 괌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확실치 않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군사력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만큼인지 요만큼인지 애매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숫자 이상의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억제력 악화 우려, 또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안보 전략 수정 등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해 놓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랜 전쟁과 봉쇄로 이 식량난이 심각한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서요, 이 굶주린 주민들이 구호 트럭을 막 덮쳐서 식량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주말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을 이동하던 식량 구호 트럭 약 80여 대가 쫙 일례로 줄을 서서 80대가 쫙 가고 있는데 이 배급소로 가는 도중에 굶주린 민간인들에 의해서 차량들이 다 세워진 뒤에 구호 식량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측은 모든 트럭들이 가는 길에 멈춰 세워졌으며 주민들에 의해서 주로 그들은 누구냐? 뭐 그걸 뭐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약탈범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그 구호 식량 그 직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우리를 어떻게 해치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 이들은 그저 굶주린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먹이려는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차량이 세워졌고 우리의 모든 식량을 빼앗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관계자는 구호 트럭이 식량 창고까지 도착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중들이 몰려들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들 섣불리 대응해서 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구호품을 가져가도록 놔두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구호 트럭을 그 약탈한 사람들은 주로 음식이 온다라는 그 정보를 미리 듣고 그 소식을 미리 듣고 그 길에 쫙 나온 수많은 굶주린 민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급소까지 가는 것을 물론 이제 자신들을 위한 식량이긴 하죠. 배급소 그러니까 먼저 식량 창고에 갑니다. 그 트럭들이 80대 트럭이 다 창고에 가서 창고에서 식량을 다 내려놓으면 창고 이제 장구죠. 장구면 이제 뭐 하루에 일정 분량씩 이제 다시 꺼내서 이제 배급소로 옮겨지면 배급소에서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 절차 그 과정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너무나도 많이 굶주린 그들이 그냥 차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현장 직원들은 약탈하러 온 사람들은 한 사람당 밀가루 한 봉지씩만 가져가세요. 밀가루 한 봉지씩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마이크로 저 질서를 지키시고 밀가루 한 봉지씩만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몰려든 군중들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박한 굶주림 앞에서 이성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던 그들에게 식량을 실은 차량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약탈이지만 그들에게는 오늘을 버틸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 선수가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남가주 후르파밸리 고교 3학년 학생인 이 성전환자인 AB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은요, 지난 토요일 제가 AB 에르난데스라는 학생이죠.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네, 그 학생은요. 지난 토요일 프레즈노에서 열린 프레즈노는 이제 LA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그 가까운 곳입니다. 그 프레즈노에서 열린 주 고교 육상 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 그리고 3단 뛰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우승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에르난데스의 우승은 앞서서 그의 그 출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연방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이 뭐 전국적인 이슈로 크게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그의 출전 여부와 그 경기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이 됐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는 진행이 됐고요. 예상대로 에르난데스가 뭐 멀리뛰기, 높이뛰기 우승을 했습니다. 한편 그 캘리포니아주는요, 2013년 그 마련된 그 당시 주법에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남자라고 다른 사람은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느끼기에 여자로 난 느껴. 그럼 그의 성 정체성은 여자죠. 그럼 여자 경기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남자로 느껴져 해서 여자 선수가 남자 경기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남자인데 난 여자로 느껴서 다 여자 경기 나가서 메달 탄 거예요. 네. 자,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대회 출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이제 나섰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제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일부 비판자들이 여자 스포츠를 지켜내라라는 문구가 적힌 그 피켓 같은 것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하면서 크게 이제 혼란스러웠고요. 경기장에는 이 비행기가 계속 돌면서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 된다라는 그 문구를 달고 왜 경비행기가 뒤에다가 그 배너를 같은 걸 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빡 돌면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니까 밑에서 볼 땐 느리지만 위에서는 빠른 속도로 가니까 배너가 쫙 길게 펴지거든요. 그럼 거기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래에서는 땅에서 보이죠. 거기 뭐냐면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 된다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회에 앞서서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라고 경고도 했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도 연맹과 에르난데스가 소속된 교육부가 연방 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문제를 놓고도 이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대립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기가 어찌 보면 스파크가, 촉발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는 대신에 미국 내에 심지어는 학교 그냥 기숙사 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립대는 올해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의 기숙사 시설을 다 전면 오픈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여름방학 때는 이제 기숙사가 문 닫죠. 그래서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그 방학 동안에는 밖에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모 집으로 가거나 하지만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두세 달 정도, 뭐 한두 달 정도 인근의 아파트를 구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막 차에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애리조나 주립대는 이번 여름방학 때 기숙사를 계속 오픈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외국인 유학생들 그 갈 데 없으니까. 고국으로 지금 가면 안 되니까. 네. 미네소타주의 그 맥칼레스터 칼리지는요, 25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활용해서 올해 여름 그 교내 기숙사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주거시설과 또 식사를 모두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아주 괘씸죄에 걸릴 정도의 그런 미네소타주의 맥칼레스터 칼리지입니다. 이 정책으로 새 학기를 앞둔 외국인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캠퍼스 숙소에서 기숙사 시설에서 그냥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생들이 이번 여름에는 고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등의 계획은 꿈도 못 꾸고 꼼짝없이 기숙사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벨러 대학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두크 대학 등도 미 전역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가능한 한 이번 여름에 고국에 너희 모국에 가서 가족들 보러 뭐 친구들 보러 가지 마라. 미국에 머물러라라고 다 편지를 유학생들 상대로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 최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민 당국 요원이 숙소에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 만일 이민 요원들이 갑자기 숙소를 덮칠 경우에 그 대응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 내용을 쫙 적어서 그 카드로 만들어서 유학생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카드, 그래서 레드 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 카드를 만들어서 그 레드 카드를 유학생들에게 한 장씩 다 줬습니다. 그 갖고 다니면서 외워라. 그 대응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할 경우에 비상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적어서 그 카드를 줬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또 여름 방학 기간 내에 학교 내 기숙사 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신청을 해라. 그리고 신청 마감일이 언제까지인데 요걸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연장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안 했어요. 왜? 뭐 연방정부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SNS나 학생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쭉 돌립니다. 공식적인 그 마감일은 뭐 5월 30일이지만 6월 중순까지는 받아준대. 신청 기숙사 시설 나 더 있겠다고 하면은 6월 뭐 중순까지 받아준대 가봐. 이렇게 다 SNS 돌려요. 실제로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그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작년에 대선에 나갔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이 팀 월즈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항과 반발 또는 대항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오랜만에 해서 지난 주말에 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팀 월즈 주지사는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그리고 이곳 남가주의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디즈니랜드 있는 도시 애나헤임 이 두 군데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동부, 서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저항의 날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행사에서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잔인함과 부패로 동기부여되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아마도 우리가 좀 더 독해져야 할 때다 라면서 트럼프처럼 남을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오히려 그 이상 독해져야 한다라는 이런 정말 아주 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의 언론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재미있는 이 표현이란 요거를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 그 제목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를 쳐다보고 차에 치일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그 차를
깜빡깜빡거리면서 쳐다보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충 어떤 것인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사슴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로드킬을 당한 길거리에서 이제 그렇게 차에 치여서 죽는 동물들을 로드킬 당했다잖아요. 그렇게 로드킬 당한 동물에게 그 누구도 투표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처럼 이렇게 로드킬 당하기 직전에 사슴같이 겁먹은 채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프리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민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독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 뭐 오랜만에 팀 월즈 주지사 얘기가 나왔길래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이 독일 총리가 오는 5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인은 그와 관련해서 골프로 트럼프와 친밀감을 쌓는 방법을 독일 총리에게 추천한다라고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미국 언론인 에릭 키슈바움은 불법 이민 차단 등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와 또 다른 길을 간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천금 같은 기회다라면서 트럼프와 그런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골프를 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 골프 외교를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직접 카트를 몰면서 이 골프 외교에 공을 들인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한 가지 옥의 티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같이 골프를 치다가 아베 총리가 이제 벙커에 공이 빠졌어요. 그래서 벙커에서 이제 벙커샷으로 공을 이 나이스 아웃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벙커가 꽤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벙커샷을 치자마자 잘 날아가는지도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걸어가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잡으려고 그 깊은 벙커에서 아베 총리가 황급히 막 올라오다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뒤로 홀라당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떼굴떼굴 구르면서 벙커 안으로 빠지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옥의 티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은 열심히 골프 외교를 성공적으로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얼마 전에 그 라마포사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혼자 오진 않았습니다. 남아공 출신 골프 선수, 유명한 어니엘스, 그리고 레티프 구센 이런 유명 골프 선수들을 대동하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환심을 사는데도 성공했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얘기가 오가고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니엘스 레티프 구센이 또 몇 마디 하고 하면서 좀 분위기를 조금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들 때문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선수들 데려가길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라디오 서울 1650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